킹덤 시즌2를 완전 분석해보는 시간, 라이너의 킹덤 리뷰. 이번에는 지난 편에 이어서 킹덤 시즌2 2화 리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영상에는 킹덤 시즌2 2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드라마를 보신 후에 리뷰를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라마를 안 보실 예정이라면 상관없겠지만요. 그럼 시작하죠. 지난 편에 이어서 문경세제를 공격하는 세자와 정예군의 진격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밤을 틈타 문경세제로 돌입하는 장면도 그렇고 조학주를 수색하는 세자 일행의 활약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역시 박진감이 넘치기도 하죠.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편에서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멤버 구성도 의문이 드는 데다가 작전도 형편없습니다. 조학주를 죽이지 않은 세자의 목표는 좋아요. 하지만 그걸 실행하는 방식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입니다. 무모하고 단순한 세자의 전술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의 허를 찌르기 좋지만 성공 확률이 너무나 희박해 보입니다. 계획이 수립 단계에서부터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니 액션이 잘 빠져도 긴장과 몰입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다시피 세자 일행은 실패합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전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세자의 계획이 이반 단계에서부터 그럴듯하게 느껴져야만 과연 성공할까? 하는 긴장과 기대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건 조학주를 죽이자는 계획이 성급하고 엉성하게 느껴지니 실패를 해도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김 빠진 콜라 같죠? 문경세제 전투에선 지적할 게 한둘이 아닙니다. 조학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세자의 곁에는 조학주의 내통자가 있다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세자도 바로 곁에 있는 무형을 의심했죠. 그렇게 이런 비밀 작전도 발각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세자가 무형이랑 단 둘이 도망치는 것도 조학주에게 보고되는 수준인데 10명이나 모아서 조학주를 치러 간다는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자의 계획이 무모한 이유이기도 하죠. 아무튼 조학주는 준비하고 있었고 세자 일행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나마 흥미로운 것은 조학주가 준비한 함정의 정체입니다. 조학주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는 깜짝 놀랄 선물을 가져왔어요. 바로 임금입니다. 시즌 1에서 문경세제에 도착한 조학주가 웬 괴짝 하나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임금을 담아왔던 거로군요. 조학주는 세자를 대역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세자로 하여금 좀비가 된 아버지와 대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즌 1에서는 실루엣으로만 봤던 아버지의 실체를 확인하는 세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죠. 함정에 빠져 포위된 상태였던 안현대감은 건물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세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조학주의 만행을 폭로하며 카리스마를 과시한 것이죠. 3년 전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빛나는 타이틀 때문인지 안현대감을 쉬이 공격하지 못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학주가 하는 거라곤 그저 총을 든 병사를 다그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조학주라면 조금 더 비열하고 더러운 언변으로 안현에 대응할 줄 알았거든요. 대쪽 같은 안현에 비해 뱀처럼 교활한 조학주라는 구도를 여기에서도 표현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안현은 총을 여러 방 맞고 쓰러지고 세자는 임금의 목을 벤 상태였습니다. 조학주는 즉시 여론전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세자의 대응이 아쉽습니다. 애초에 조학주를 죽이는 게 목표였음에도 그 목표인 조학주가 좁은 공간에 단둘이 있는 곳까지 왔음에도 목을 치지 않는 세자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물론 다른 병사들이 바깥에 포진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의 문제를 감안하고 아버지를 직접 참한 이유인지라 제정신이 아닌 상태, 평정심이 붕괴된 상태라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도 목을 치지 못한다면 대체 여길 왜 온 건가요? 죽어가던 안현은 끝까지 기어와서 세자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세자 일행은 하옥되죠.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지금 시즌2 들어서 주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덕성과 안현이 사망했죠. 사실 이런 시즌제 드라마에서는 누가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드라마 전체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합니다. 로스트나 워킹데드 그리고 왕좌의 게임이 그렇죠. 설마 하는 주요 인물이 사망한다는 점에서는 왕좌의 게임과 비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망의 방식입니다. 왕좌의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식은 아주 쿨합니다. 주요 인물이든 뭐든 그냥 죽습니다.
반면에 킹덤은 덕성도 그렇고 안연도 그렇고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구닥다리입니다. 굳이 대사를 계속 주고 무슨 좀비처럼 기어다니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좀비 드라마라지만 죽기 전에 그럴듯한 대사를 치고 죽어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는 편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장함을 강조하다 보니 촌스러워지는 거죠. 임금의 목을 든 조학주의 모습은 명장면입니다. 조학주는 애초에 임금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철저히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금을 괴물로 만든 것도 조학주고 그 아들로 하여금 목을 치게 유도한 것도 조학주입니다. 이제는 임금의 머리를 들고 세자의 죄를 물으려 하니 참으로 대단한 악역이라 하겠습니다. 중앙군은 전하를 시해한 대역죄인과 그 무리들을 포박하라! 다만 문경세제에서 조학주와 세자의 일파가 벌인 전투는 여러모로 졸전이라 하겠습니다. 작전의 수립부터 진행,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서두르고 우왕좌왕하는 인상을 줍니다. 치밀하게 쓴 각본이라 하기엔 너무나 허술해요. 한편 한양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영대장 민치록의 비중이 무게를 보입니다. 어영대장은 의문의 산모와 갓난아기 살인 및 시체 유기 사건을 수사하다 진실에 다가서게 됩니다. 어영대장 민치록은 강직하고 명석하며 또 침착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어영대장으로 있다는 것은 조선이 아직 희망을 품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특히 이 사건이 해원조 씨의 별채이자 중전의 사가인 내선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추론해내고 기어이 내선제를 수색하는 장면에서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해원조 씨의 힘을 알면서도 진실을 위해서는 기어이 위험을 무릅쓰는 인물이죠. 이 과정에서 어영대장이 방바닥에 장판을 거두자 그 안에서 핏자국이 나오는 장면도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킹덤 시즌2의 주된 테마는 피인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피를 보여주고 피는 중요한 단서가 되거나 혹은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역병에 걸린 좀비들을 끌어당기는 동시에 진실을 밝히는 도구죠. 죽은 아기들의 시체가 전부 여아였고 남아는 딱 한 명인데 그것도 출산 중 사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어영대장이 범인은 사내 아이를 원하고 있다는 지점까지 추론해가는 장면도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조판서 역시 어영대장의 상관으로서 내선제 수사를 지시하는 강단을 보여주죠. 흐름은 좋았습니다. 어영대장 같은 인물이 시즌2에 추가된 것도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병조판서의 활약도 괜찮습니다. 사실 시즌1에서 다른 신하들이 병풍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원조씨, 그 중에서도 서슬이 시퍼런 조학주가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조학주는 중앙군을 이끌어 문경세제로 나가 있으니 조정 내부의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학주의 한계는 자신이 부재했을 때 자신을 대신할 2인자를 요직에 심어두지 못한 것입니다. 중전은 신하들을 직접 다루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대외적으로 출산을 앞둔 상태이기도 하고요. 즉 조정을 지배하던 조학주의 영향력이 옅어지자 그간 병풍처럼 존재하던 해원조씨 반대파의 충신들이 활동을 개시했고 이것이 중전을 찌르는 칼이 된다는 흐름은 무척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다시 문경세제입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전투 이후 세자는 격리되고 부하들은 하옥됩니다. 이때 세자를 살피러 온 서비에게 세자가 무언가를 전하고 갇혀있던 세자파 멤버들은 영신의 활약으로 탈옥에 성공합니다. 영신이 칼을 숨겨둔 덕에 탈출할 수 있었죠. 몸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는 조학주 일파의 허술함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킹덤이 시즌2로 오면서 전개의 개연성과 디테일을 일부 상실한 것처럼 보여요. 영신은 세자가 했어야 할 일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조학주만큼은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소요를 일으키고 영신은 특유의 사격 실력을 발휘해 조학주를 저격하려 합니다. 당시의 총이 그토록 정교한 조준이 가능한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여전히 들지만 이미 시즌1에서 영신의 사격술이 계속 어필되고 있었으므로 이 정도는 합의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판타지 조선이니 이런 사격 능력을 지닌 인물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저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영신의 무기가 활이었다면 이런 작은 논란조차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성계가 왜구와 싸울 때 아기발도의 투구를 2번이나 쏴서 떨어뜨렸다거나 손님에게 배를 대접하려고 배나무 가지를 쏴서 배를 떨어뜨려 대접했다는 식의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나와도
그러려니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영신이 쏜 탄환은 이름 없는 무장에게 막혀 조학주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조학주의 얼굴에 피가 확 튀죠.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좀비 특유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현대감이 좀비가 되어 날뛰기 시작한 것이죠. 안현의 좀비가 날뛰자 병사들이 차마 제압하지 못하는 장면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설정상 문경세자의 중앙군은 좀비들과 직접 상대하지 않았죠. 게다가 상주 지역의 지체 높은 양반이자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도 하니 손을 쉽게 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안현의 좀비가 금방 제압당하지 않은 것은 납득되는 전개라 생각합니다. 중앙군은 충분히 당황할 만했어요. 영신 일당의 기습만으로도 당황할 만한데 안현대감이 살아나서 날뛰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역시 단서는 피였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안현대감이 조학주의 얼굴을 물어뜯는 장면이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병의 원흉인 조학주의 얼굴에 묻은 피는 일종의 표식이었습니다. 영신의 분노와 원한이 그 표식을 만들었고 안현대감의 굳은 의지가 좀비라는 화살로 날아가 표식을 뜯어먹은 것이죠. 안현의 의지가 만든 기적이면서 동시에 주위의 시체와 산자들 중 가장 피냄새가 진동하는 자를 찾으니 조학주였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안현의 기지로 인해 세자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조학주를 치겠다는 목적을 달성한 것은 물론이고 중앙군에게 좀비의 실상을 알리고 조학주의 만행을 폭로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세자는 해원조씨 일당을 물리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반격의 신호탄을 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이죠. 물론 전개상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생사초가 문제입니다. 서비가 원골로 향했을 때 세자와 안현 일행은 상주의 길목에서 좀비 떼와 마주쳤습니다. 생사초를 손에 넣은 서비는 곧장 문경세자로 향했습니다. 이후 세자 일행이 문경세자를 급습하기 전까지 서비와 세자 사이에 연락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서비가 언고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데다 생사초를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안현이나 세자가 대체 무슨 수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조학주는 쓰러졌습니다. 생사초로 되살린 좀비는 감염력이 없으니 조학주가 죽거나 좀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학주를 사로잡은 세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기대됩니다. 반면에 세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습한 문경세제의 중앙군을 이끌어 즉시 상주의 백성들을 구해내야만 하는 상황인데 한양에서는 중전의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중전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세자는 당장 그 일에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중전의 입장에서도 조학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신하들을 설득하고 포섭해야 할 위기에 처했죠. 해원조씨의 카리스마를 조학주와 중전 두 사람에게만 몰아준 것이 아쉽습니다. 정치 권력들의 싸움을 그리기엔 조정의 인물들이 너무 빈약하고 캐릭터들도 적습니다. 이 얄팍함을 극복하고 흥미진진한 전개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3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